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평장 최경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3,100을 넘었을 때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나? 근데 이제 떨어졌잖아요. 한 연이틀 떨어진 것 같은데. 네, 이틀 떨어졌습니다. 그쵸. 네, 연이틀 떨어지고 이제 목금 떨어지니까 이게 3,100이 끝이었나? 예, 예. 예, 예. 뭐 들어갈 수 있나? 3천 이상인데 여전히 네, 그런 어떤 의심? 그럼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연스럽죠. 예. 또 주식이 예, 이게 늘 참 어려운 게 음. 강세장이라고 계속 오르는 게 아니고 그렇지. 또 약세장에도 또 속임수 반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지는가 싶었는데 또 떨어지고 뭐 이런 거라서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나타났던 그 4월 이후 나타났던 반등세가 뭐 한국이 많이 올랐죠. 뭐 네. 주요국 중에 제일 많이 올랐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의 뭐 상법 개정을 비롯한 뭐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특수한 게 반영이 된 면이 있고, 또 다른 나라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이제 오르는 강도가 미국도 뭐 다시 최근에 올라왔습니다만은 예, 미국 이외의 비미국 자산들이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서 비달러 자산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예. 어떻게 보면 글로벌 보편적인 흐름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은 어제 오늘 밀렸는데 일본은 한 1% 넘게 올랐고 예. 대만도 오늘 약세가 나다가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선 외국인이 사흘 연속 팔았는데 오늘 대만 외국인 매매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어제 그제는 또 꽤 많이 샀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시장이 여러 가지 뭐 오르건 떨어지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예, 지금 글로벌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가운데 한국도 같이 올라갔던 그런 코드가 이게 뭐 끝난 건 아닌 것 같고, 끝난 건 아니다. 예, 일단 뭐 주식이 조정 없이 근한 5, 600포인트가 그냥 단수반에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예. 뭐 큰 흐름에서는 주가 올라갔던 기본적인 동력이 상실된 건 아니지 않을까. 어제 오늘 조정을 본 저의 소회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제가 앱으로 보니까 개인이 4,882억 샀고요. 네, 외인이 마이너스 8,585억 외인이 팔았고 기관이 3,201억 원 샀습니다. 네, 네. 외인이 숨고르기를 하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우리가 뭐 주가가 올라갈 때 외국인이 주식 살 때 예,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팔아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죠. 실은 누가 사면 누가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지.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 합치면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순매수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2020년, 2021년도에 올라갈 때 주된 상승의 동력은 그때는 사실 외국인이 아니고 이제 국내 개인 투자가였죠. 예, 기관도 아니었고 돈이 막 들어오니까 개인들의 힘으로 주가를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투자 주체가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 특정한 국면에서 시장을 이끄는 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21년도에 주가가 꺾일 때도 한국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좀 주춤해지는 국면에서 시장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판도 외국인 매매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달러가 약해지면서 비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저는 최근 주가 상승의 중요한 동력이라고 보거든요. 뭐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하는 건 뭐 환율과 상관이 없고 그렇죠. 환율 변화를 보고 자산 배분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라서 그래서 어쨌든 뭐 사흘 연속 판 게 좀 뭐 찜찜하긴 합니다. 예. 찜찜하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과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대만에서는 오히려 뭐 어제 그제 한국 팔 때 샀기 때문에 예, 그냥 뭐 한국이 뭐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간에 그렇죠. 뭐 그런 손바뀐 과정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달러의 약세는 계속 된다라는 견해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미국 내부적으로 트럼프가 하는 것처럼 세금은 깎아주는데 지출을 줄일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달러가 뭐 약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또 두 번째는 미국이 이제 그 무역 수지 적자 규모 축소를 위해서 뭐 약달러를 좀 용인해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난 4월 한 두 달쯤 전쯤 되네요. 가끔 백악관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거기 예. 뭐가 나오냐 하면 트럼프가 자기 사진 많이 올려요. 활동하는 거.
또 옆에 뭐가 있냐면 트럼프 부인이 멜라니아 여사인가요? 예. 멜라니아 여사 예. 영부인 또 활동 사진이 있고 어. 그 옆에 제이디 벤스 어. 부통령도 있어요. 뭐 예. 사진이 있어서 야 무슨 이렇게 화보를 올리냐 그런데 4월 중순에 봤더니 스티브 미란이 쓴 예. 글로벌 경제 재조정에 대한 그 보고서가 거기에 올라와 있어요. 표지가. 아, 백악관에. 예, 백악관 표지가. 그러니까 사실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뭐 트럼프와 인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한 미란 보고서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중요하게 이제 환율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달러 약세를. 그래서 참 이게 정말 그 트럼프 정권 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면은 미국 스스로도 약달러를 원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달러가 지금 나타나는 약달러가 몇 달에 안 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몇 년 갈 수도 있다. 예, 좀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몇 년 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달러가 약했던 게 예. 70년대 거의 전체적으로 약했고요.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약했고요. 2000년대 초반에 약했습니다. 예.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증시가 70년대 이후로 나타났던 강세장이 다 그때와 겹쳐요. 아, 그렇군요. 70년대 한국 주식 굉장히 좋았고 예. 80년대 후반 달러가 약할 때 3조 그럼 후반으로 3조. 되게 좋았고 예. 2000년대 초반에 달러가 약할 때 중국 덕으로 좋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과 그때의 또 명확한 차이는 달러 약세에서 한국 주식이 좋았던 건 맞는데 그때는 경제가 한국 경제가 되게 좋았을 때입니다. 성장기고. 네, 예. 성장기고 초고속 성장기. 70년대는 중동 건설 부문으로 5일 달러가 막 들어오면서 건설주 좋았고요. 건설주 좋았죠. 네. 80년대 후반은 뭐 증권주 좋았고요. 증권주 좋았고 뭐 당군일에 제일 좋았고요. 예. 2000년대 또 초반엔 IT 중반까지 코스닥 엄청 좋았지. 좋았고 예. 또 중국 덕에 다 좋아서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는 그때와 비교하기엔 한국이 약점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아주 강한 강세장이 뭐 나타날 거냐라 그러면 그때와 분명히 다른 점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참 달러라고 하는 게 미국 돈인데 달러가 너무 강하면 이게 미국 밖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금융 환경 자체가 상당히 긴축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를 찍어낼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한국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야 되는데 달러가 비싸게 되면 미국 밖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뭔가 환경이 타이트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확 무너지면 이건 뭐 악재지. 미국도 악재고 다른 나라 다 악재인데 좀 좋은 거는 미국 경제가 적당히 재미없고 적당히 재미없으면 연준도 금리도 좀 낮추고 또 달러 가치가 약해지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도 뭔가 타이트한 금융 환경보다는 달러 구하기가 조금 쉬워지고 그렇지. 그 달러 외의 자산들이 또 매력을 얻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지금의 환경이 제 생각에는 소위 한국의 펀더멘탈로 보면 그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금융 환경으로 보면 달러가 실물 중요한- 경제로 보면 걱정이 많이 되고 네. 금융 환경으로 보면 조금 오히려 뭔가 빗달러 자산에서 기회가 뭐 버블 비슷한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한 펀더멘탈이 진짜 중요한데 예. 유동성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지금 요즘 뭐 한화 팬들 기분 좋으실 텐데 이제 한화의 그 스타인 류현진 예. 선수가 예. 2013년인가요? 근데 예. 이제 미국 LA 다저스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화에서 뛸 때는 거의 소년 가장식으로 했지만 넘버원 투수였잖아요. 올림픽 네. 금메달도 따고 그때 한 10억 정도 받았을 겁니다. 어. 근데 이제 마지막에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연봉 2천만 달러까지 FA로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러면은 2천만 달러면 그때 환율로 하면 뭐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뭐 250억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연봉이 25배가 됐어요. 예. 근데 우리가 펀드멘탈이라고 보면 유현진 선수가 대정구장에서 던질 때 볼의 스피드보다 미국에서 던질 때 속도가 25배가 되거나 유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이 20배가 꺾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동일한 그러네. 어떤 공이나 뭐 경험은 늘고 이런 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러네. 유현진 선수가 가진 펀더멘탈이나 실질적인 내재 가치는 비슷한데 그 선수를 수용할 수 있는 시장의 크기가 훨씬 크니까 그러네. 연봉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선 그 자산 가격은
펀더멘탈과 무관하다 이런 말씀 드린 건 절대로 아니고 유동성이 중요한데 지금은 펀더멘탈보다 자산 가격이 조금 더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아, 정확한 비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정확한 비유인 것 같아요. 주가 예. 지수는 경제의 그림자란 얘기하고 경제 선행 지수라 그러잖아요. 예. 저 그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가 지수 한 10%는 사상 최고치거든요. 음. 그럼 이게 뭔가 대단히 우리 경제에 대한 밝은 미래를 보여주냐? 그건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이거는 투자자들에게만 좋은 건데 요즘 그런 모습이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는 나라가 예. 독일이에요. 우리가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그럼요. 그렇기 생각의 틀을 때문에 바꿔야 저는 돼. 투자하는 예. 사람으로 우리가 생활인으로 한다 그러면은 게임의 규칙이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펀더멘탈보다 자산 가격이 늘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감은 가져야 되고요. 그렇죠. 독일이 재작년에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그래서 올해 시작할 때 2년 연속 역성장이니까 올해 한 1% 리세션이죠. 올해 한 1% 성장할 걸로 봤는데 예. 지금 기대치가 올해도 제로 성장이에요. 그럼 그럼 독일 역사상 2년 연속 역성장이 언제 있었냐? 2002년 3년도에 독일이 유럽의 병자라고 막 불리고 통독 후유증 일세 2년 연속 역성장을 했고요. 한국 경제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경기가 나쁘다는 건 일반적으로 저성장이지 역성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년 통으로 보면 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있었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한국이 한 60년대 이후로 지금 한 뭐 70여 년 동안에 마이너스 성장 자체가 한 3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 20년에 한 번 오는 예. 극심한 침체 때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꽤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독일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고 주가는 기업 가치를 반영하는 거 아니냐 그 말 맞죠. 근데 기업 이익도 전체적으로 썩 나이스하지 않아요. 근데 독일의 닥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럼 이게 뭘 말해주냐.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돈이 많이 풀렸고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다가 코로나 지나면서 또 돈이 또 많이 풀렸죠. 그래서 지금 풀린 돈이 이제 2008년도에 미국에 풀린 돈의 양이 뭐 미국이나 유럽이 그 이전에 200년 동안 풀린 돈의 양보다 더 많이 풀렸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왔는데 그렇죠. 예. 코로나 이후에 풀린 거는 그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풀린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풀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긴축을 해도 돈이 많고 지금 9월 달 미국의 금리나 확률이 이제 거의 자본시장에서 100% 정도로 프라이싱 하거든요. 예. 7월은 한 25%, 9월에 금리 낮췄다 그러면 이제 또 돈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구조적 버블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또 실물 경제와 상관없는 자산시장의 파티라고 불러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자산시장의 파티. 그러니까 이게 주가를 보면서 이게 저는 뭐 주가 오르는 게 좋다고 봐요. 우리나라에 투자한 사람들 많아지고. 예. 그렇지만 주가 오르는 게 뭐 실물 경제의 대단한 그런 앞으로의 좋은 것의 사전 신호가 되고 이런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 주가는 경제의 그림자 예.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는 아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다. 구조적으로 달라졌다. 그렇게 보면 예. 금리가 낮은 것도 중요하고 달러가 약해진다라고 금리가 낮고 돈이 많이 풀린 것도 본질적으로 금융적 현상이고요. 그렇죠. 달러가 약해지면서 비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는 것도 금융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반기에 우리 경제가 뭐 예컨대 무너지고 예. 기업이익이 막 뭐 아주 엄청나게 감익이 되면 어떻게 주식이 버티겠어요? 주식이 무너지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경기가 좋아질 걸 반영해서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뭐 앞으로도 모르겠지만 예. 3,100까지 오른 주가도 설명 못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고 조금 우리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나 실물 경기보다 자산 시장은 조금 더 잘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우리 게임의 규칙이다라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됐는데요. 캔사스 시티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지역 연준 총재 중에 예. 다니엘 호니근가 하면 이름은 호니근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돈을 풀어내는 제왕 연준이란 걸로 이제 풀렸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2008년 위기 이후로 버냉키와 지역 연준 총재인 호니그가 싸우는 얘기예요. 호니그는 아니 돈 풀면 자산 실물 경제가 좋아지는 효과는 제한적인데 자산 시장으로만 간다. 근데 기본적으로 자산 시장은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돈이 그렇지. 있어야 주식도 하고 그렇지. 큰 돈 있으면 부동산 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혼이근은 뭔가 자산 시장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게 불평등이 뭐 커진다 이런 주장을 했고 이 버냉키는 돈 풀면 뭐 그 말은 맞는데 이거 잘못하게 되면 실물 경제도 망가질 수 있는 그 겁이 나서 푼다란 주장인데요. 그 책이 저는 보면서 야 이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그려준 딜레마적인 네. 상황입니다. 근데 네. 어쨌든 뭐 우리가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뭐 우리가 가치론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이 뭐 맞냐 틀리냐 이거는 뭐 각각의 판단 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활인으로서 본다 그러면 뭔가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가장 쉬운 자산이 또 주식. 그렇죠. 네. 네. 투자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네. 네. 자, 리스크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가장 큰 리스크는 네. 역시 트럼프 네. 관세 전쟁이고 수출 대기업들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게 어떻게 끝날까를 예측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단 말이죠. 네. 방위비 뭐 5%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걸 다 받아주면은 우리는 뭐 60조인가를 더 써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것도 저 관세 25% 뭐 이거를 네. 네. 하고 뭐 이게 버텨낼 수는 없을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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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결말이 날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 뭐 중국이랑 다투고 이런 걸 보면 제 생각에는 미국도 평관세 10%는 물리긴 힘들 것 같아요. 관세 대통령 입장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20%가 넘는 관세를 물리고 이런 게 진행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건 파멸이에요. 파멸이 너무 그대로 간다. 그대로 간다면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예. 뭐 환율이 20% 이상 되면 보편관세가 30%가 있다. 예. 이거는 가격을 너무 전면적으로 교란시키는 거기 때문에 교역이나 근데 뭐 우리가 뭐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중국과의 협상이나 이런 걸 보면 트럼프도 그래도 마지막엔 좀 핸들을 꺾는 사람 아닌가 저는 그렇죠. 매우 주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더라고요. 네, 지금, 그래서 예. 뭐 겁쟁이라고 그 뭐 그런 예. 표현도 있잖아요. Always chickened out 예, 이런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거는 뭐 그냥 파국이 되기보다 예. 뭔가 이제 질질 끌면서 뭐 연장이 되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정도죠. 이제 7월 초는 이제 많은 나라들이 90일 협상 종결 시한이고 예. 중국은 이제 8월 말 돼야 될 거예요. 이제 그렇죠. 런던에서 얘기하다 우리 90일 할게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저는 보편 관세 이상의 관세가 뭐 두 자릿수가 더 더해진다 그러면은 주식이 버티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럼 만약에 트럼프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7월 8일, 7월 9일까지 지금 관세 협상이 된 나라들 완벽하게 뭐 영국이 가장 먼저 됐다고 하지만 그거는 완결이 아니에요. 그래, 할 수 있는 것만 한 거예요. 예, 할 수 있는 것만 한 겁니다. 네. 몇 가지만 한 건데 나머지 것들은 다 풀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외신을 보니까 USTR의 직원이 300명도 안 되죠. 300명인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미국입니다. 미국이 무역 협상을 해야 할 메이저 국가들이 100개국이라고 치고 만나야 되는 관료들이 20명만 잡아도 2,000명이고 그러면 한 명이 뭐 20명을 상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7월 8일, 9일까지 이거를 하란 말이야? 말이 안 된다. 미국 언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요. 우리 한미 FTA 양자간 협상도 뭐 5, 6년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차피 약간은 정치적 제스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제스처라고 했는데 이걸 그냥 밀어붙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은데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 전망을 해보자 그러면 뭔가 한두 가지 정도는 뭐 미국과 작은 타협은 이뤄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렇죠.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는 히토류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하진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세상 일은 모르니까 우리가 체크리스트에 올려놓고 7월 초에는 이제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타격을 제일 입지 않고 그렇지만 미국이 좀 으스댈 만한, 트럼프는 으스대는 거 좋아하니까요. 예, 좀 국내에서 미국 국내에서 광을 팔 수 있을 만한 뭐 이런 거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잘 안 떠오르네요. 저는 뭐 방산
뭐 조선이나 이런 것도 예. 알래스카 개발 이런 것도 예. 우리한테 남는 장사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나라와의 거래에서.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뭐 국방비 이런 게 뭐 지난번에 협상의제에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조금 뭐 어차피 뭐 올리긴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할 테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네. 사실은 재정 부담 엄청 크단 말이에요. 큰 거죠. 또 예. 총칼에 또 돈이 쓰인다는 거는 예.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좀 안 좋은 건데 예. 잘 모르겠네요. 예. 그렇죠.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수출 대기업 수출 위주의 나라고 그게 GDP에 뭐 사실 수출하면 우리가 90% 되지 않습니까? GDP에? 수출만 보면 그렇게 되죠. 그렇죠. 네. 굉장히 기형적인 나라예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그거를 뭐 25% 30% 해가지고 만약에 환율 조정까지 해서 뭐 한 1.5배 정도 높이는 가격에 니들 갖다가 우리나라한테 팔아라, 미국에 팔아라. 그러면은 우리는 망하는 거지. 우리도 망하고 예. 또 이제 그렇게 가격이 교란이 되면 예. 교역이 멈추고 미국도 되게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뭐 그러진 않지 않겠는가라는 정도의 뭐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상식이겠죠. 네. 그럼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이 제 있을까요? 생각에는 예.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음.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뭐 상법 개정이 되면 제 생각에는 시장이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반응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이미 주가가 오른 기대감. 것도 있고 또 상법은 굉장히 이제 상위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안 안에 모두가 말하는 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추상적이니까. 뭐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고 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법원의 판례에서 그렇지. 사실 이사에 대한 주주 충실 의무의 입장에서는 다 졌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경영권 위주로 갔지. 그렇죠. 판례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법원 판례도 중요하고 예. 또 제 생각 판례보다 더 중요한 건 기업들이 예. 이제 바뀐 세상에서 전향적인 태도의 변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 이거는 조기에 처리 안 됐을 때 부정적인 효과가 좀 클 것 같아요. 됐을 때보다 지금 뭐 워낙 지금 집권당에서도 너무 강하게 막 기대치를 많이 부풀려 놓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됐을 때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바른 길로 우리가 발을 들여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단기적인 주가 흐름으로 보면 그런 기대들은 이제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됐을 때의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시장이 아직 안 꺾였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위안화입니다. 지금 위안화가 계속 지금 약해요. 7.17 위안도 달러당 뚫고 내려갔고 7.17. 이게 뭘 뜻하냐 하면 우리가 4월 달에 이 위안 달러가 7.35까지 갔을 때 이런 외신이 있었거든요. 예. 중국이 미국이 관세 협상하고 해서 수출이 타격받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위안화 약세를 용인함으로써 뭔가 수출 타격을 만회하려고 한다라는 건데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 중국 위안화가 약해질 때 90년대 이후로 예. 아시아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저는 97년도에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한 2년 전에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로 계속 무역수지 흑자를 내다가 94년도에 무역수지 적자가 불균형이 발생했어요. 예. 그러니까 위안화를 30%나 절하했어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뭐 태국 수출 다 죽고요. 예. 뭐 한국의 신발, 뭐 의류 다 죽고 전체 수출이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97년도에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설명하는 건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안화 절하가 굉장히 파괴적인 영향을 주변국에 준 게 있다고 보고요. 예. 외환위기가 끝나갈 때 98년도 이즈음의 신문을 한번 보시면 아주 걱정되는 톤으로 한국의 언론들이 중국이 위안화를 추가적으로 절하할까 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예. 동아시아 국가와 교역한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는 30% 절하했는데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900원 하던 게 2,000원이 됐거든요. 그렇지. 다른 나라 통화가 다 아주 약해졌어요. 그래서 중국이 94년도에 보여준 일시적으로 30% 위안화 절하한 전력을 생각하면 그때 주룽지 총리 있을 텐데 그렇죠. 중국이 위안화 절하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기사들 많이 실렸거든요. 그러네.
안 했어요. 음. 저는 사실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불러온 매크로 측면에서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위안화 절하고 약세라고 보고요. 중국이 98년도에 위안화 절하를 참았던 것도 다른 나라들이 좋아진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역사적으로 그런데 또 지금은 위안화의 절상이 저는 미중 간의 관계가 뭐 어떻게 풀 거냐. 좀 경제적으로 풀 수 있는 거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그냥 환율. 우리가 많이 사줄게. 우리가 많이 사줄게. 사실 2020년도 네. 1차 미중 무역 협상 타결도 중국이 미국 곡물 사주기로 하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늘 말하는 게 너네들 내수 부양해라. 내수 부양해서 좀 물건 많이 사라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건설적으로 풀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중국이 내수 부양하고 근데 내수 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자국 통화 가치가 강해져야 내수의 구매력이 커져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위안 달러가 보여주는 모습이 예. 위안 달러가 7.35 갈 때 우리 코스피가 2,400 무너지고 아주 엉망이 됐던 것처럼 이것 자체가 미중 간에 뭔가 좀 좋아질 수 있는 혹은 크게 펑크가 안 난 관계가 그거를 저는 환율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위안 달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주 말에 우리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지만 이 판이 아직 끝난 건 아니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건데 근데 위안이 다시 뭐 환율이 올라가고 이런 거라 그러면은 저는 그걸 통해서 미중 관계를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위안화 환율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중국이 양날의 검이네요. 중국이 그럼요. 양날의 검이야.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중국의 위안화가 좀 세고 그래서 우리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도 좀 뭐 상대적으로 괜찮아지고 또 중국의 고부가가치 첨단 기술도 미국이 좀 억제해주고 미국의 반중 정서가 좀 드세고 그래서 한국 제품들이나 이른바 서방 제품들이 더 잘 팔리고 시장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뭐가 되고 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제 중국 시장을 네. 잃지 않아야 되고 예.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저게. 네, 근데 참 예. 다 하기에는 예. 예, 참 어려운데 참 중국 시장에서 입지가 약해지고 있고 또 미국이 막는다고 막았지만 중국이 잘 돌파하는 것 같고 또 그렇지. 중국은 커지는데 또 한편으로 좀 불만인 거는 이들이 예. 정상적으로 페어하게 경쟁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 특히 이제 시진핑이 들어와서 예. 시장에 뭐 자원 배분을 맡기는 이게 아니라 이제 예전에 후진타오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유 기업을 민영화시키는 큰 흐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국유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마진이 뭐가 중요해? 그냥 고용이 중요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국의 일부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지만 그 밸류 체인을 보면 밀어주기가 있을 거라고 봐요. 중간에 어딘가. 그렇겠지. 그러니까 기업은 잘 나가지만 중국의 물가는 경제는 디플레로 가거든요. 맞아요. 예. 좀 소비자 물가, 뭐 생산자 물가는 오랫동안 마이너스고. 그래서 저는 중국이 엄청나게 공급을 많이 하고 그래서 경제 전반의 비효율이 커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기업에게는 굉장히 뭐 싸게 자재를 구매하고 하면서 하는 일종의 보조금을 정부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더 사야 됩니까? 3,050에서 더 사야 됩니까? 홀드입니까? 뭐 아니면 약간 일부라도 매도를 하고 가야 됩니까? 아이고 참 어렵네요. 주식 많이 들고 계시면 홀드고요. 예. 근데 주식 사기에 좋은 시기는 없어요. 아. 늘 위험하잖아요. 예. 그러면 주식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지금 정도라면 저는 조정 시에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조정 시에 비중 늘려라. 저는 뭐 다 상은 다르지만 없다면 예, 저는 이번 장이 한번 전고점 넘어서 사상 최고가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제가 뭐 전망이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그냥 걸러서 들으시면 좋은데 전고점 3,300이었습니다. 예, 저는 그 이상 갈 거라고 봅니다. 이 동력이라고 보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학균 실영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